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건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충격을 받고 미국이라는 더 큰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녀가 자신의 조국을 돌아봤을 때 느낀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데 중국의 청년들은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만에 빠져 정작 우리들은 아무런 중심도 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은 우리의 미래를 죽일 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메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최근 몇 년간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성공하기 전까지 돈이라는 게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죠. 어릴 때는 그냥 매일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하던 소규모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매일같이 명품을 사들이는 삶을 살게 됐죠. 그 변화가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부모님은 갑자기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고 제게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주셨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때는 좋았지만 정작 저는 그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방 한 구석에 놔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걸 누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차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주변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저는 부모님이 사준 차로 이동하고 방학이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중국은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기도 했죠.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야. 미국은 이미 지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 발 아래 있지. 저도 그런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것도 한국을 포함해서요. 저는 처음에 왜 하필 한국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멋있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요즘 한국이 대단히 발전했다는 말이 많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자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여행은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몇 나라를 도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 볼 법한 낡은 건물, 길거리 음식 파는 노점상, 그리고 중국보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예상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더군요. 중국 공항보다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세련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 첫날을 보냈습니다.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니 제가 기대했던 허름하고 낙후된 한국은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경복궁에 갔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경복궁의 전통 건축물을 보며 장래, 우리 자금성과 비교도 안 되겠어라고 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는 확실히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작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환경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살짝 당황하셨는지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어색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에 한식당에 갔을 때 부모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깔끔하네. 맛도 나쁘지 않고라고 인정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절대 칭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명동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놀랍게도 거리 곳곳이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소란스럽지 않았고 가게들도 번쩍번쩍 잘 꾸며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큰 도시에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왜 구걸하는 사람이 없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관광지라서 그런 거겠지. 다른 동네로 가면 다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빈곤층이라든지 한국 경제 문제 같은 단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대부분이더군요. 특히 한국의 월급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훨씬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지? 저는 혼란스러웠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충격의 연속이었죠.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한국의 질서와 발전된 모습에 살짝 동요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태도를 제게 들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애써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여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명동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로 두 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졌어요. 한 사람은 자신이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받는 연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위 1%의 관리직도 힘들게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엿들었고 그날 밤 그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 평균 연봉과 중국 평균 연봉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초봉이 중국의 중견 관리직 연봉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IT 전문가의 연봉은 중국에서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만큼이나 높았고 일반 회사원들도 중국에 비해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몰래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 그들 중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운 좋게도 한 학생이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한국에서 몇 년간 유학하면서 현재는 직장까지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에 남으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첫 월급이 중국에서 일할 때 받았던 돈의 5배였다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멍해졌어요. 그는 대화를 이어가며 중국과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솔직히 말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사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 중국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월급은 낮고 집값은 비싸고 심지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믿어왔는데 왜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부패가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반면 중국은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돌아온 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은 작고 중국은 거대하고 강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죠. 며칠 후 저희는 여행의 다음 일정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을 좀 잊고 싶었어요. 한국의 깔끔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임금 수준까지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첫 번째로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본은 중국에서 예전부터 오만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 가이드는 요즘 한국 전자제품이 일본에서도 매우 인기 있어요. 삼성, LG는 품질 면에서 뛰어나죠라고 말했어요.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대뜸 일본 사람들이야. 당연히 한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할 거야. 정치적 이유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희는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항이나 쇼핑몰에 가면 한국 브랜드 매장이 곳곳에 있었고 대형 광고판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태국에서는 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으니까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은 우리가 발전하고 싶을 때 참고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체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걸 좋아하는 것뿐이야.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강력하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은 드라마나 음악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발전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위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데 왜 이런 소프트 파워가 약할까? 우리 제품이나 문화가 더 많이 퍼져야 하는데. 그 말에서 저는 두 분도 점차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그 믿음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돌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똑같이 보였던 풍경이 이번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항 대합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부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쓰레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질서하게만 보였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매연을 뿜으며 경적 소리를 울려댔고 도로 옆엔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어떤 노인이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무언가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멍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짐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자꾸 떠오르며 제 삶과 주변 환경을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에 대한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들과 대화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고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친구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에이, 뭘 그렇게 과장하냐?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고 온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한국은 정말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야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쩌면 저도 여전히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대신 저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 그런가. 그냥 내가 좀 놀랐나 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중국의 위대함과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차를 사고 집을 살 수 있던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고 나라가 작아서 관리하기 쉬운 거야. 우리는 인구가 많고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설득하기엔 너무 빈약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 평균 임금, 생활 수준 모든 데이터를 볼수록 중국과의 격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제 주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동창들과 만났던 날의 대화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메이, 요즘 뭐해? 곧 졸업이라며. 취업 준비는 잘 돼가?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돌렸죠. 하지만 대화를 피하고 싶어 했던 건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친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녀가 말했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전공 살려서 일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 결국엔 그냥 배달이나 하면서 돈 벌고 있어. 배달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대학에서 성적도 좋았던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해. 직장은커녕 제대로 된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건 한 가지뿐이었죠. 희망이 없다는 것. 다음 날 저는 혼자 외출을 했어요. 거리에서 본 풍경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젊은이들, 편의점과 길거리 음식점에서 바쁘게 일하는 청년들, 어쩌면 그들도 저희 친구들처럼 다른 꿈을 꾸었겠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직장도 쉽게 구하고 월급도 높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요? 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중국은 크고 인구도 많잖니.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기 힘든 거야.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그냥 늙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유학 중인 친구와 연락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 경쟁은 치열하지만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시스템이 있어. 근데 중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경제적 차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을까? 이대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온 세계는 제가 믿었던 것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나라의 발전된 시스템과 희망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그래?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아버지도 직접 보고 느꼈잖아요. 사람들도 훌륭하고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중국보다 큰 나라에서 배워야지. 한국은 결국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일 뿐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 저는 그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더 큰 세상이라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가라. 내가 한국에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거기는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어머니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리메이, 내 아빠 말이 맞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게 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억울했어요. 저는 한국 유학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셨으니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안 된다며 갑자기 미국을 추천하시다니 뭔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설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미국 대학의 높은 학비도 큰 부담이었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의견을 단칼에 잘랐어요. 우리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보내는 건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내가 진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려면 세계의 중심에서 살아봐야 한다. 한국은 아직 그럴 수준은 못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발전을 직접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을 평가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왔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리메이야, 내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야.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린 항상 널 믿고 응원할 거야.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부모님의 미국 유학 결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 종종 떠올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제가 떠나온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었죠.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게 다른 관점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한국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문제는 많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그런 점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벽이 있어.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친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거대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은 없다는 걸요. 그러던 중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정부의 통제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훨씬 자유롭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 부패 문제, 불평등한 교육 기회 등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중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익명을 유지하며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중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이 서서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댓글과 메시지가 늘어갔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다고 제 활동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은 종종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욕하지 말고 차라리 돌아오지 마라 같은 메시지는 쉽게 무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익명으로 보낸 협박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매국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내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미국에 있다고 안전할 것 같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명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도 스스로 질문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제 정체를 완벽히 숨기기 위해 더 강력한 보안 도구를 설치하고 블로그 활동에 더욱 신중해지기로 했습니다. 협박과 두려움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제가 믿는 진실을 계속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학업과 블로그 활동을 병행하며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미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중국이 한국처럼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가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믿으면서요. 이게 제 유학의 진짜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쟁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땅에 새겨진 총탄 자국일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쟁이 남긴 희생과 고통이 새로운 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떻게 전 세계에 감사를 전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나라로 거듭났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땅은 이제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앤 스콧입니다. 저는 영국인이지만 6.25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느껴지는 전쟁의 무게가 조금씩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은 우리 모두를 시험했지 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보게 한 시간이기도 했단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건 해피밸리 전투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평화롭고 행복한 곳 같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곳을 지옥의 골짜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적군의 포탄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던 그곳을 해피밸리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니?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엔 항상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영국군의 일원으로 해피밸리에 배치되셨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그곳에 주둔했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포위당했고 물자도 부족했지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어. 아버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폭발이 멈추기만을 기다렸어. 그 시간이 몇 초였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단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동료들의 죽음이었다고 하셨어요. 내 옆에서 웃던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이 순간을 회상할 때 달라졌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전투에서 아버지는 포로로 잡히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동료들과 저항했지만 병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단다. 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릴 가족과 약속했던 미래를 떠올리며 포로 생활을 견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동료들과 작은 빵 조각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서로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시의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짧게 적힌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돌아갈 것이다 가족에게로, 그리고 자유로 가득한 세상으로.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셨고 동료애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희망을 간직하셨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고 싶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야기는 일상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무게는 점차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저 반복되는 추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한참 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돋보기를 들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걸 보려면 안경이 아니라 돋보기가 필요하구나.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의 형, 윌리엄 로리머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메리앤, 언젠가는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묻힌 그 땅, 내가 한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곳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거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령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한국 방문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2019년 봄,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정전협정 기념식에 초청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초청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주는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메리앤,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몸으로는 힘들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아버지와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작은 박스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윌리엄에게 전해줘야 해. 내가 항상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 속에는 전쟁 당시 아버지가 지니고 계셨던 군복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천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과 환영 문구에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행사의 중심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한 사람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켜낸 자유와 희생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들어서자 차분한 바람이 잔디 위를 스치며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곳의 모든 묘비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큰아버지의 희생이 단지 우리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과 연결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와 미래였다. 안내를 해주시던 한국 측 관계자는 공원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며 큰아버지가 안장된 구역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묻힌 모든 이들의 이름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안내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는 2,300명 이상의 참전 용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죠. 드디어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묘비를 만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묘비를 보니 그동안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윌리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동료들을 위해 싸우다 생을 마쳤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가 주신 작은 군복 배지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가족들도 참전 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고인을 기억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쓴 편지들이 묘비 앞에 놓여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그곳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단지 과거 속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을 만든 영웅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왔어요. 큰아버지께 인사드렸고 아버지께서 주신 배지도 잘 두고 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메리앤. 내가 나를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윌리엄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쟁 중 폐허가 된 한국을 말씀하시며 그곳은 모든 것이 파괴된 땅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서울은 마치 시간이 앞서 흐르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한 뒤 저는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일정에 따라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쟁의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킨 자유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 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복과 장비,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히 영국군과 관련된 전시 공간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곳에는 임진강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큰아버지의 부대였던 글로스터셔 연대의 공적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단지 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 말은 제가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서울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전통 한옥마을과 고궁이 고층 빌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당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재건되고 번영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옛 문화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가 참전용사 후손이라고 하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참전용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당시 폐허로 변해버린 청계천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하천은 정말 심각했단다. 물이 흐르지 않고 쓰레기가 가득했지. 하지만 지금의 청계천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휴식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주변의 벤치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버지가 보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의 모든 일을 전해드리기 위해 서둘러 찾아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늘 앉아 계시던 거실 의자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쇠약해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메리앤, 잘 다녀왔구나. 한국은 어땠니? 윌리엄의 묘지는 잘 있더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준비해둔 사진과 기록들을 꺼내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의 일을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의 묘지는 정말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묘비 주변엔 한국 학생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있었고요. 제가 큰아버지께 아버지가 주신 배지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큰아버지와 참전 용사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겠지, 윌리엄은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 그날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모든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청계천을 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전쟁 당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어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전시와 감사 연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연회에서 제가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한국인의 후손도 만났어요. 그분이 큰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다녀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메리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윌리엄과 그곳 사람들을 만나줬구나. 내가 이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제가 들려드린 한국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 물으며 마치 그곳을 상상 속에서 여행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2022년 아버지는 9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한국으로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던 2019년의 경험 이후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는 건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초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감정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셨던 열망을 떠올리며 저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행사는 서울 중심부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2019년에 봤던 익숙한 풍경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국기를 들고 서 있는 한국의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참전국 가족들. 그들은 마치 70여 년 전의 역사가 현재와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배려는 제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식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희생을 대신 전하고 참전 용사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감동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손에 쥔 원고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떨렸지만 무대에 서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앤 스콧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아버지 토머스 로리머와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임진강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셨고 아버지는 해피밸리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셨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전투와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땅의 미래에 대해 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셨지만 고령과 건강으로 인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2019년에 이곳을 방문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땅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원고를 내려놓고 손으로 묵직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전해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앤, 네가 본 그 땅이 내가 꿈꾸던 미래다. 내가 가지 못했지만
네가 대신 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말한 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행사장은 고요했지만 모든 이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 묻힌 큰아버지와 제 아버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게 된 것은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참전 용사의 가족을 대표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한국의 감사와 존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친 뒤 홀 안은 몇 초간의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습니다. 행사 후 저는 다른 참전국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중 한 영국인 가족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이 나라는 그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들의 말은 제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곳에 서 있었지만 2019년에 느꼈던 감동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제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다시 왔어요. 당신과 아버지가 지키신 이 땅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여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도시의 재건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제도약이었고 그 중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승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그들의 다짐, 유엔기념공원에서 느꼈던 그들의 감사, 그리고 행사장에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분의 희생이 이 땅에 새겨진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꿈꾸셨던 평화와 희망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삶 속에서 한국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